네,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역사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꾼 역사적인 그날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인사드리면서 또 시간대도 변경이 됐어요. 기념으로 퀴즈를 하나 내드릴까 하는데 자, 제가 숫자를 불러드릴 테니까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27. 27? 네. 519. 519. 네. 1392. 네. 요건 느낌이 좀 약간 오는데. 1394. 네? 요거 아까 좀 헷갈리는데. 27은 이혜영 감독 나이 같아요. 그쵸, 저 어려 보이죠? 519? 네. 519 네. 무슨 버스 노선 같기도 하고. 아이고 참. 네. 잠깐, 1394. 네. 최원정 아나운서 통장 비밀번호는 아닐 테고 뭘까요? 아니 1392는 확실한 게 있어요. 저는 예. 그 느낌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약간 좀 헷갈립니다. 뭔데요? 1392는. 네. 그거는 역사전을 그날의 패널로서 당연히 네. 알만한 연도예요. 조선이 개국한 연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은 조선의 왕이 27분 계셨던 거고 네. 그리고 2392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 왕조가 존속한 기간이 519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바로 말씀하셨듯이 1392년은 조선이 건국된 해고. 그럼 1494는 뭐죠? 바로 이제 조선의 도읍이 한양으로 이제 천도라 그러죠. 한양으로 결정됐네. 맞아요. 처음에 건국했을 때는 개경이었죠, 개경. 예, 맞습니다. 맞아. 자,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큰 포부가 모여서 결실을 맺은 나라 조선. 자, 하지만 이들의 만남이 없었다면 조선의 역사가 과연 쓰여질 수 있었을까요? 1383년 가을, 정치 낭인으로 떠돌던 정도전은 멀리 북쪽에 있는 함주로 향했다. 오늘날의 함흥이었다. 함주에 주둔하고 있던 군막을 찾은 정도전. 그가 만난 사람은 당시 고려의 영웅이라 불리던 장군 이성계였다. 그의 군대를 둘러본 정도전은 이만한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오? 무슨 뜻이냐는 이성계의 물음에 말을 돌리는데 이 정도면 왜구를 격퇴할 수 있겠다는 말이지요. 그들은 서로 어떤 뜻이 통했을까? 함경도 변방에서 사상과 무력이 손을 맞잡은 그날, 이들의 만남은 새로운 역사를 예고하는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네, 정도전과 이성계가 만난 날, 정말 역사의 아주 결정적인 하루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들을 나눴을까요? 근데 대충 생각해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터에서 싸움만 하다가 소모될 것인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편한 세상 만들어서 잘 살아보세. 내가 그것을 도와주겠어. 뭐 이런 류의 좀 화끈한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정도전과 이성계가 만나가지고 정도전은 그 만난 그 소회를 시로 써서 소나무에 새겼다고 해요. 제가 좀 가져왔는데 아득한 세월의 한 그루 소나무 푸른 산 몇만 겹 속에 자랐구나. 잘 있으시오. 훗날 서로 만날 수 있으리까. 인간 세상이란 잠깐 사이에 묵은 자취인 것을. 이게 용비어 천가에 이제 소개된 시라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기 소나무는 누가 봐도 이성계를 상징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만나자마자 이런 시를 남긴 걸 봐가지고는 네. 뭔가 뜻이 통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날을 이렇게 두 사람이 좀 혁명을 모의한 날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 혁명이라고 한 것을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조선 건국을 이때 모의했느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알고 있는 한 200년 전에 무신난이 있었죠. 네. 정중부에 무신난이 있는데 아마 정도전은 이성계의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 정변을 일으키자. 그래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 부패한 정치를 좀 정화시키자. 이 정도 생각까지는 했을 것이고 아직은 그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겠다는 생각까지는 하기가 어려웠을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성계를 찾아갔던 이 정도전은 정확히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서 찾아간 건가요? 그래서 보면 정도전은 고려 말 공민왕 때 상당히 이제 신흥 관료로서 사대부로서 이 중앙에 이렇게 진출해 있다가 공민왕이 시해되고 난 다음에
우왕이 이제 즉위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보수 반동 정치가 시작이 되고 특히 대외 정책에 있어서 이 원나라 친원 정책을 다시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전과 같은 신흥 사대부들은 이제 신흥 강국 명나라와 어느 정도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다가 결국 유배를 가죠. 그래서 유배를 가다가 한 3년 뒤에 풀려나지만 계속 이제 그 중앙에 진출을 하지 못하고 그 지방을 전전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길을 도모했던 바로 그런 시점이었어요. 야인 시절이었나요? 예, 야인 시절이죠. 근데 사실 그 정도전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혁명 혹은 새로운 세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워낙에 조심스러운 이야기니까 물론. 사람 만날 때마다 하진 않았을 거고 그렇죠. 이성계 만났을 때 딱 한 번 네. 정말 모았다가 딱 한 번 설득하는 하나의 카드를 썼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이성계였나요? 이성계는 군사력이 아주 강했죠. 그 당시에 이제 왜구, 홍건적 이런 문제 때문에 무장들이 막 출세를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막 그 무장들이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최영과 이성계 이 두 사람이 군사력이 가장 강한 그리고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신망을 얻는 이런 무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 젊은 정도전이 이때 만났을 때 정도전의 나이가 42살. 예. 그리고 7살 위인 이성계는 49살. 이미 최영은 60대 후반이 돼 있거든요. 예. 아마 이 40대의 젊은 정도전이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했을 때 역시 최영보다는 이성계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었겠죠. 근데 사실 최영 장군 하면 저처럼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고 당시에 또 이성계에 비해서 훨씬 더 위에 있었던 권력자였는데 정도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영 장군을 설득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최영 장군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네. 그 집안의 가훈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였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서도 이 회자되거든요. 정말로 그런 집안 사람이었는데 네. 문제는 그 당시 그 우왕대의 그 정치적인 혼란, 뭐 권력자들이 권력을 함부로 쓰고 비리가 발생하고 이런 것이 이인임과 몇몇 무장들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영이 바로 그 이인임 정권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개인적으로는 청렴한데 자신의 청렴이 갖는 사회적 의미랄까 하는 이런 점에서는 좀 제대로 인식이 안 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시대 정신, 네, 이 점 개인과 개인적인 청렴과 그렇죠. 네. 개인적인 사회적 역할이 다를 수 있다. 그런 결과적으로 말씀이신 이제 거죠. 최영 장군은 그 당시 고려 후기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타도되어야 할 권문세족하고 일정한 고리를 갖고 있었던 그렇지. 인물이었고 수구 세력이었고. 예. 네. 이성계는 아직까지 정말 한경도 시골 출신 장군으로서 네. 이렇게 기득권 세력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 이것도 정도전이 이성계를 선택한. 당시 그 이성계가 인기가 많았었던 게 왜구를 이제 잘 무찔러서인데 왜구의 그 당시에 어떤 그 짓들을 많이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원한이 높았었나요? 그 왜구라고 하면 흔히 그냥 일본인 도적, 해적 이 정도로 생각을 네. 하기가 쉬운데 대략 1350년 이후의 왜구는 거의 군대입니다. 네, 이 규모가 엄청나고 침략하는 지역도 해변, 섬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성계가 뒤에 나오겠지만 운봉 전투에서 왜구를 무찔렀다. 이 운봉이 지리산 아주 깊숙한 곳이거든요. 내륙까지 거기까지 들어오는 뜻이군요. 겁니다. 네. 그런 그 왜구를 토벌했으니 그렇죠. 그렇죠. 국민적 영웅이 가능했던 거겠네요. 예, 그죠? 대단한 네. 스타였겠네요. 요즘 왜 타임슬립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네. 저희도 그래서 슬쩍 한번 타임슬립을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하는데 여러분 나날이 발전하는 방송. 놀라지 마십시오. 만물각의 아주 중요한 인물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아하. 자, 이성계 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오. 나는 동북면 도지휘사 이성계라 하오. 장군님 하면 그 굉장히 그 전쟁 영웅으로서 그 전투 성적이 아주 눈부시다고 들었어요. 나는 20대부터 네. 아버지 이자춘 장군을 도와 전쟁에 나가 싸웠소. 개경에 침입한 홍건적을 물리쳤고 이듬해는 원나라 장수 나하추를 또 황산까지 쳐들어와 약탈을 일삼던 왜구를 섬멸했소이다.
나하추와 싸울 나하추, 정도면 예. 그렇죠. 굉장히 욕망. 나하추 굉장히 강한 수만 명이라고 네. 내가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나하추와의 그 전투에서 승리한 거 이외에도 그 황산대첩에서 예. 외구의 소년 장수 아지발투라고 있었어요. 아, 그 나이가 유명한, 15살밖에 되지 않고 그때 완전히 이 뭐 정말 그 고려를 유린했던 그런 소년 장수인데 이 아지발투를 황산대첩에서 그 태조 이성계가 죽임으로써 이때 거의 그 정말 요즘 표현을 하면 전국구 스타로 네. 그 장군님도 굉장히 용맹했지만 그 장군님 그 휘하의 군대가 굉장했다면서요. 어느 정도였나요? 나를 따르는 군대는 예. 충성심이 강하고 복무 기간이 끝나면 고향으로 내려가는 공병들과 달리 우리 가문에 예속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내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요. 네. 월급도 공병처럼 주고 있고 힘든 점은 없는지 보살피려고 하오. 네. 그런 점이 서로 간에 끈끈한 연대감을 갖는 것 같소.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많은 전투에 참전했기 때문에 전투 경험도 풍부하오. 네. 당시는 이렇게 뭐 약간 사병제도였죠. 그렇죠. 군대가. 그 이성계를 네. 그 따라다닌 군대 이걸 휘하 친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한 2,000, 1,500 이런 단위로 많이 나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성계의 사병입니다. 그 당시에 무장들이 자기 군대를 사병처럼 이끌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공병이었고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다 하던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이성계의 저 휘하 친병들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옮겨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성계에게만 충성을 하는 그야말로 그 사병이죠. 굉장히 따르는 부하들이 많았다면서요. 그러나 최영 장군만 하겠소이까? 외적을 물리치며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네. 변방 지역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고려 조정에서 나는 늘 뒷전이라오. 어쩔 수 없는 지역 차별. 당시 정도전이 왜 우리 이 장군님을 찾아가 뵀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예, 같습니다. 알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려의 아웃사이더로서 둘 다 사실 아웃사이더인 거잖아요. 이성계도 그 두 그렇죠, 그렇죠. 아웃사이더들이 하나는 라인이고 그렇죠. 네. 하나는 정말로 네, 그 변방에서의 전방 출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붓과 칼, 사상과 그렇죠. 이제 무력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큰 대업을 이룰 수 있었는데 저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잘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 네. 자신이 못하는 것,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천재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걸 누군가 갖고 있는 사람을 알아냈다, 찾아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죠. 탁견입니다. 탁견. 네. 오늘 후하시네요. 오늘 저기 새해 벽두이기 때문에 덕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예. 거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신경전을 벌여야 재밌는데 저희는. 근데 류씨님이 덕담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함주 막사에서 이성계를 만나고 돌아가는 정도전. 그는 이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난다. 훗날 고려의 충신이라 불리는 포은 정몽주였다. 정도전과 정몽주. 그들은 동문수학한 사이로 정몽주는 정도전에겐 가장 가까운 선배이자 친구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두 사람은 이성계를 사이에 두고 역사를 뒤흔든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가요? 두 사람의 다리를 놓아준 게 정몽주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록에도 나오죠. 네. 그런데 마침 정몽주는 정도전하고 다르게 이성계하고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몽주가 이성계에게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 그러면서 지금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불우한 그 처지에 있는 이 친구를 소개를 시켜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야, 재밌네요. 재밌다. 두 사람이 5살 차이가 납니다. 정몽주가 5살이 위인데요. 성리학 공부를 같이 합니다. 이 세계에서 전부 성리학을 배우는데, 그래서 동문수학한 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두 정씨가 각별한 우정을 나눕니다.
20대에 정도전이 정몽주에게 시를 하나 써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내가 들어보니 자네가 능엄경이라는 불경을 읽는다고 사람들이 수군대더라. 이제 그 성리학자로서 그러지 말고 자중자애해라. 아주 이 개인적인 충고죠. 이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스스럼없이 할 정도로 아주 친한 사이고, 이 뒤에 정도전의 그 사상으로 발전하는 뭐 혁명, 역성혁명이죠. 이런 것들이 맹자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맹자라는 책을 정도전에게 처음 권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한 사람이 바로 정몽주입니다. 참 재밌는 얘기네요. 정몽주는 이 책을 주면서 그 책이 나중에 자기를 겨누는 칼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20대 일입니다. 그래요. 그 어쨌든 목은 이색이죠. 그분이. 그 이색 학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색 학당이라고까지 부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성리학이 원나라에서 들어옵니다. 정통 유학을 배우고 온 정통 성리학을 배우고 온 유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전부 이색에게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성리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정몽주도 있었고 정도전, 권근, 윤소종, 이숭인 뭐 이런 그 이후에 고려 말 조선 초에 아주 맹활약을 하는 그런 학자 정치인들이 10대를 거기에서 지낸 거죠. 아주 명문 학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신진사대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역사적 용어로 신진사대부 또는 신흥사대부라고 하는데 지금 고려 말에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권문세족에게 대항을 해서 새로운 사회 세력, 정치 세력으로 이제 성장하는 바로 그런 집단들이죠. 사상적으로는 그 고려말 원나라로부터 수입된 성리학 이념을 수용하고 경제적 기반은 대체적으로는 좀 중소지주적 기반. 결국에는 그 이성계로 대표되는 신흥무인 세력과 연합을 해서 조선왕조 건국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시 상황이 어땠길래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개혁을 같이 꿈꿨던 걸까요?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을 흔히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만 이 권문세족들이 모든 것을 독점해버리는 거예요. 관직도 독점하고 토지도 독점하고 사회적인 지위, 자기들끼리 통원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혼인하고 독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에서 농업이 발달하고 이 사람들이 막 성장을 하는, 중소지주들이 성장을 하는 또 하나의 또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자기 자리를 못 찾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도 힘을 합쳐서 권문세족과 대결하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뭔가 이념적으로 이 사람들을 묶어줄 뭔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원나라에서 들어온 바로 그 신유학, 성리학이 됩니다. 이 성리학은 성리학자로서 내가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임의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하나 그 사례가 북송대의 범중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아주 훌륭한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천하의 근심에 앞서서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뒤로 하여 즐거워하겠다. 그러니까 권문세족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서 내 몫을 챙기자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생각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백성들이 정확히 어떻게 고통을 받은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이걸 전부 자기 걸로 못하는, 너무나 많이 뺏기면서 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해서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금을 여러 번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국가에서 받지를 않고 관리가 직접 가서 이제 받게 하는데 이 사람도 10분의 1을 받아가고 저 사람도 가서 10분의 1을 받아가고 이게 좀 과장된 표현으로 해가지고는 한 땅에서 8, 9명이 10분의 1씩 받아간다. 8, 9명이요? 네. 부가가치세가 90% 붙는 뭐 이런 셈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몰락하면 이제 그런 권세가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민이 되고. 그러면 정도전은 백성들의 그런 삶을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혁명의 의지, 또 뭐 계획, 플랜 이런 것들을 생각해낸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유배를 다니던 그 시절에 바로 그 백성들을 관찰하고 느낀 것들이잖아요. 그 유배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그죠? 3년. 유배를 3년 가 있는데
정도전은 유배지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보입니다. 유배지 처음 갔을 때 정도전이 쓴 시를 보면은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네.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정치를 한다고 관리가 되어서 뭔가를 했는데 백성들의 이 처지를 너무 몰랐다. 이거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가면은 고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득도를 하는 거네요. 거기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민의 발견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고려 말의 여러 정치인들 가운데 아주 드물게 고려의 밑바닥 생활을 보면서 네. 자기 생각을 바꿔나간 아주 드문 사람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그쵸. 정도전 삶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사실 저 이 프로그램 하면서 얻어가는 것 중에 아주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역사 읽으면서 지금의 나를 다시 돌아보고 뭔가 지금 내 삶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네, 요즘 힘드시죠? 예, 어떤 깨달음을 얻고 계세요? 네. 네. 요건 예상하지 못했네. 아주 훅 찔린 느낌이네. 네. 어떤 깨달음.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도전이 이런 민본 사상을 구체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정말 탐독하고 이것을 실천하고자 했던 책이 맹자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소위 역성혁명도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폭군은 쫓아내야 된다. 그 정도면 불온서적 아닌가요? 그러게요. 너무 과격하네요. 원래 거예요? 한때 세계 제국을 이룩할 만큼 강성했던 몽골 쪽의 원나라. 하지만 명나라에 의해 북쪽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중원을 차지한 명나라는 고려에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했다. 명의 요구에 고려 조정은 심각한 내분에 휩싸인다. 고려 최고의 장수 최영은 요동 정벌을 주장하고 이성계는 반대를 하는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 또한 옳지 못합니다. 더욱이 왜구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없으며 장마철이라 활의 악교가 늘어날 수 있고 전염병이 돌 수 있습니다. 이성계의 반대에도 요동 정벌은 강행되었다. 계속되는 장마와 전염병으로 위화도에서 머물던 이성계의 군대는 결국 회군을 결정하는데 왕명을 어기고 정변을 일으킨 이성계. 우왕구와 최영을 몰아내고 고려 조정의 실권을 잡게 된다. 네. 위화도 회군 그 유명한 것을 감행한 예. 이성계. 근데 그 좀 회군 전 상황부터 볼게요. 그 최영 장군과 우왕은 왜 요동 정벌을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던 거죠? 이때 이제 중요한 그 배경은 그 원나라가 이 천령위를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원나라가 이 천령 이북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를 하고 실제 이제 고려의 땅이었는데 이것을 한때 지배를 했죠. 그런데 공민왕이 소위 그 수복운동을 벌여가지고 이 지역을 다시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힘을 길러서 옛날에 우리 원나라 때 차지했던 지역이니까 이것을 우린 다시 접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 조정은 우리가 이제 겨우 수복한 영토인데 이것을 다시 뺏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분노를 하고 특히 이제 최영이라든가 뭐 결국 최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왕은 이 기회에 차라리 그러면 요동 정벌에 나서 가지고 이 명과의 어느 정도의 그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요동 출병을 안 하면 땅을 뺏기는 거고 요동 출병을 하면 대단히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명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주 그 절정에 달해 있을 테니까 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겠네요. 서로 다른 판단을 서로가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어찌되었든 최영은 당대 1인자였는데 5만이라는 군사를 어쨌든 그 이성계한테 딸려 보낸 다음에 그
자기가 어떤 그 선봉에 서지 않고 그냥 왕 옆에 그냥 붙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네. 어떤 판단 실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우왕이 못 가겠다면서요. 심약한 우왕이 가지 마세요, 장군. 왜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 우왕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왕이 이제 최영은 간다고 하는 것을 왕이 어딜 가느냐, 나를 지켜줘야지.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성계의 그 사불가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북쪽으로 군대를 보냈을 때 외구가 침략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현실화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한테 군대를 이렇게 달려가지고 보낸다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결국 나보고 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야망 때문에 회군했다기보다는 좀 그런 아주 절실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성계는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 그 공은 그 지휘권자인 최영역이 할 것이고 실패를 한다면 그 실패 거의 모든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될 거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결국 정말 해군의 길을 선택한 거죠. 뭐 흔히들 역사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위화도 회군을 하지 않고 요동정벌을 했더라면 그때 우리나라 영토가 좀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뭐 과연 위화도 회군이 시적절했는가를 두고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 요 주제를 가지고 자,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이성계 장군이 제안했던 이 사불가론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데스크에서 기획하고 현장에서 컨펌한 완벽한 논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화도는 회군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말이 됩니까?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뭔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통수권자가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큰 걸 못 보시는 건데 이 정도, 이성계 장군 정도로 권력이 있는 이 정도의 군인은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사령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이 필요하죠. 사령관이 적진에 파병을 나가가지고 적진에서 발을 한번 담그지 않고 회군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장군도 아니죠. 아, 모든 군인들을 다 죽일 수 있을 게 뻔히 보이는 그런 전쟁에 모든 군인을 몰고 나가는 것보다 철수를 해서 군인들을 살리는 게 때로는 가장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군인들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사불가론 일단 나오잖아요. 전염병을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번째. 사불가론을 읽어보면 하나하나 보면 네. 다 어떤 군인으로서 비겁한 변명밖에 안 돼요. 비겁하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1번은 논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뭐였죠? 칠 수 없다. 네, 칠 수 없다. 칠 수 없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뭐래요? 왜 말이 안 돼요? 원래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한 북진을 국시로 삼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사대주의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하면 이 국가에 힘이 있을 때 그때에서야 북진이라는 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미 왕권은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고 이런 상태에서 큰 나라를 친다는 건 결과적으로 명나라가 밀고 들어와서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정세를 지금 잘못 보시는 건데 더군다나 그 당시에 요동에는 원나라와의 전쟁 때문에 거의 비어 있다시피 했어요. 무주공산이었단 말이죠. 비어 있었대요? 거의 비어 있었어요. 그렇게 말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요. 확실합니까? 비어 있었대요? 한 명도 없었대요? 거의 비어 있다시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주장하시는 건 고려 왕조가 더 지속되었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런 뜻은 안 돼. 얘기 다시 합시다. 그럼 거기 요동까지 갔어야 되느냐? 그래, 요동산 한번 칩시다.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진심으로 이거 그냥 코너 하나. 열 받잖아 지금. 너무 화났어 이 사람. 아주 너무 진지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진짜. 때리겠네 때리겠어. 말이 안 자, 통하네. 여기서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 지금 다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결국은 그 당시 어떤 해군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대에 가지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죠. 어쨌든 그 명령을 어기고 결국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결국 공격하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위화도 해군이라는 게 조선 건국의 가장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그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 외교 문제에서 현실론을 말씀하신 네. 우리 이혜영 감독님 편을 좀 들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서도 네. 그 고구려의 기계를 또 말씀하신 네. 또 우리 유근 시인님의 그 의견을 또 버리기도 아까운 마음이 약하시네요, 우리 교수님이. 저 이혜영 감독님이 모래니 이러면서 굉장히 그 저돌적인 그런 자세에서 조금 감점을 받으신다고 하면 오늘은 좀 유근 씨님의 손을 좀 들어주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이제까지 보여왔던 거하고 네. 달리 네. 상당히 논리적이었다라는 그렇죠. 거, 그거는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평소 캐릭터하고 많이 달라서 유근 시인이 감정적일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그쵸. 논리적이고 그랬나요? 이영 감독은 오히려 좀 이성적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감정적으로. 그러게요. 글쎄요, 저는 사실 위화도 회군을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 가슴이 기분이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도 분이 안 풀리셨어요. 조선 시대 전공하는 사람들 지금 다 없어져야 돼요 지금. 불안해. 자, 아니 이제 그 이성계가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하는 사이에 오늘 정도전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정도전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정도전은 그때 사실은 네. 지방 관직에 있었어요. 남양 부사라 그래서 사실 그 위화도 해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든가 이런 기록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도전과 뜻을 같이 했던 남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태조 이성계를 상당히 설득을 해서 해군에 하자라는 이런 내용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도전이 이성계의 확실한 그 참모가 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교감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에 그 정도전의 입지가 확 달라진 건가요? 많이 달라집니다. 위화도 회군 성공한 다음에 이성계가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의 인사를 합니다. 한 사람이 정도전을 성균관 대사성을 시킨 거고 또 한 사람이 조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헌부 대사원을 시킨 겁니다. 성균관은 성리학자들의 어떤 중심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사헌부는 사법기관이죠. 지금까지 권문세족들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조준이 갖게 되니까 이 양팔이 되는데 네. 그 정도로 정도전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고려 왕조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위화도 해군 이후에 우왕하고 창왕을 폐위하는 이런 조처가 있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특히 이성계를 비롯한 새로운 그 세력들은 이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입장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폐가 입진이라 그래가지고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런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그러면 정몽주는 우왕과 창왕을 몰아낼 때 생각이 어땠나요, 입장이? 소위 구공신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세울 때 9사람이 흥국사라는 절에 모여서 모의를 하고 이제 폐가 입진을 하는데 이제 공신의 책봉이 되죠. 그 9명 가운데 첫 번째가 이성계입니다만은 그 9명 가운데 정몽주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놀랍게도 이때까지는 정몽주가 정도전이나 이성계와 같은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근데 정몽주 하면 충신의 아이콘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네요. 네, 이제 정도전과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했어요. 개혁을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당시 어떤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나요? 그때 어떤 기록에 의하면 백성들은 송곳 꽂을 땅이 없었다고 해요. 네. 권문세족들이 다 독점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나오는 말 중에 입추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진짜예요? 말이에요. 예. 어원이 거기서부터? 송곳추자. 그다음에 우리는 보통 만원 지하철을 입추 여지 없다 그러는데. 정도전이 결국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경제개혁에 바로 이제 착수를 하게 되는데 국가가 일단 토지를 다 몰수를 해가지고 계민수전이라 그래가지고 백성의 수를 헤아려 가지고 토지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정말로 공전을 다 만든다. 그다음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실현되지는 못했고요.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하나의 절충안이 나오는 것이 조준의 사전 폐지입니다. 뭐냐면 원래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의
반납해야 되는 수조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10분의 1씩을 걷어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걸 전부 혁파한다. 이걸 전부 없애서 한 농민이 한 사람에게 10분의 1만 주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먹고 살게 한다고 하는 요 안이 채택이 되고 정도전의 그 아주 이상적인 그 안은 그 당시로서는 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고려에 또 그런 것들 말고도 아주 그 대표적인 폐단이 불교 폐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 불교의 어떤 종교적인 뭐 교리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도 이제 불교 사원들이 면세 면역의 특권을 가지다 보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안 내고 이러면 상당히 국가 재정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그 불교 사원들은 면세 면역의 특권을 기반으로 상당히 비대화해지고 권력화되는 바로 그 부분을 경계를 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도전의 이 불교에 대한 생각은 조금 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불교 배척이라고 하는 건데 전제 개혁의 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신진 사대부들이 개혁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을 때 아마 정몽주처럼 이제 고려 왕조를 중심으로 뭔가 국가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생각할 때 그때 정도전이 이제 성리학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내세우면서 불교를 배척하고 성리학이 지배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때부터 이제 조선 왕조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겠죠.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 조정은 이성계를 중심으로 정도전과 정몽주가 이끌었다. 그들은 한 뜻으로 고려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정도전이 귀향길에 오르게 된다. 정도전을 귀향 보낸 것은 다름 아닌 정몽주였다. 그는 고려를 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꿈꾸는 정도전과 더 이상 뜻을 같이 할 수 없었던 것. 고려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에도 정몽주는 이성계의 아들 방원에 의해 최후를 맞게 된다. 그의 죽음과 함께 고려는 명운을 다하고 오랜 버시자 동료였던 두 사람의 운명은 결국 피로써 끝을 맺게 되었다. 정몽주의 죽음이 결국 고려 왕조의 최후를 가져온다는 얘기인데 그 정말 권력 앞에서는 이렇게 영원한 동지도 없고 적도 없고 그렇게 막역했던 사이였는데 왜 두 사람이 갑자기 정적이 되는 건가요? 정몽주는 고려 왕조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자기들이 세운 국왕을 중심으로 국가의 질서를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국왕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이런 평소에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정도전은 자기가 생각하는 민본 정치를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정몽주가 그렇게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할 때 아마 이런 의문을 가졌을 법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충성이냐. 그래서 20대까지 그렇게 절친했던 이 두 사람이 그 권력 싸움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립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데올로기의 문제였겠네요. 네, 그 공양왕을 옹립한 다음에 이성계파와 정몽주파 사이에 아주 엎치락뒤치락하는 싸움이 한 4년 정도 반복됩니다. 이성계가 해주에서 낙마를 해서 위독하다 이런 소문이 들렸을 때 그 뒤에 기록에 의하면 정몽주가 그 말을 듣고 홀로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실록이겠죠, 역시. 네, 실록입니다. 뭐 아마 실제로 기뻐했을 겁니다. 이성계의 낙마 사건이 사실 온건 개혁파들한테는 기회였을 텐데 자기가 그 부릴 수 있는 일을 시킬 수 있는 대간들을 시켜서 이성계 쪽 사람들을 탄핵을 합니다. 그래서 조준, 정도전, 또 남재, 남은, 윤소종 이런 사람들이 일시에 유배를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그 상황을 이성계 쪽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게 위기로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문병을 가고 이제 죽음을 당하는 상황에서 결국 행동대장이었던 이방원이 나섰던 것이죠. 그런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죠. 문병을 가가지고
이방원이 네. 하여가를 부르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에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 동안 우리리라 뭐 이런 건데 예. 답가로 뭐가 있었죠? 예, 그렇게 해서 정몽주가 이렇게 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보지 고쳐 죽어. 말고 이걸. 이거 보고 하는 거 네. 난 괜찮아요. 왜? 난 시인이 아니니까. 네. 시인도 시를 외우는 사람 사실은 야, 이게 몰라서가 아니라 네. 조사나 이런 걸 틀릴까 봐 이런 거예요. 자자 하세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가실 줄이 있으랴. 예. 네. 그래서 보면 우리 예전에 이거 국어 시험에 많이 나온 거 기억나죠? 그렇죠. 네. 항상 님, 님은 님은 누군가. 네. 뭐죠? 유근 씨? 고려. 그렇죠. 네. 네. 1392년 7월 드디어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다. 약 500년간 이어왔던 고려의 사직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내가 조선을 건국했다. 여기에 대한 정도전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내가 이성계로 하여금 조선을 세우게 했다. 네, 내가 이성계로 하여금 조선을 세우게 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조실록에 정도전 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도전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데 거기 보면 시 중에 이제 저 말을 돌려서 합니다. 한 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 고조를 쓴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취중에만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건 마치 영모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이성계를 시켜서 조선을 건국하게 했다. 이런 뜻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처음부터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단 말이에요. 저 정도 능력이라면. 훌륭한 참모가 돼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는 것을 기획할 수는 있지만 백성들의 신망과 지지와 동의를 얻어가면서 500년 된 왕조를 새 왕조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큰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정도전은 결국 그 왕으로 내세워야 할 인물은 바로 태조 이성계이고 본인은 정말 최고의 참모가 되는 것. 그것으로 일단은 이 만족을 하는데 그 조선이 지향하는 어떤 국가의 형태는 자신과 같은 재상이 뭔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만은 분명히 있다. 신권주의. 신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재상 중심의 정치. 재상도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사람, 총재 중심의 정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국왕에게 모든 권력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총재가 국왕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행사하는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런 정치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죽은 다음에도 정도전의 그런 생각은 경국대전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니까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권력자들한테는 중요한 일일 수 있는데 그냥 백성 입장에서 보면 고려나 조선이나 어제의 고려, 내일의 조선 사실 백성의 삶은 거의 동일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의미가 없었을까요? 과연? 네. 글쎄요. 그 의미가 없었으면 역사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의미를 찾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일이니까요. 이 중요한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틀림없이 고려와 조선은 다른 나라이다. 고려는 귀족이 중심이 되고 아주 소수의 귀족이 중심이 되고 이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경제적인 특권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사회라면 조선은 그보다는 더 아래로 내려오는 더 넓은 계층의 사대부가 중심이 되는 어떤 그 지주라고 하더라도 대지주와 중소지주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보통 사람들, 백성들과 누가 더 친화적일 것이냐, 귀족일 것이냐, 사대부일 것이냐 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고려와 조선을 비교한다면 조선 건국의 역사적인 의미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열린 사회였다라고. 그렇죠. 좀 더 열리고 개방적이고 이 관료 제도의 시스템이 상당히 이제 작동을 하는 바로 그런 사회. 확실히 그 발전적인 지표들은 뭐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발전적인 국가였다. 그렇죠. 결국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없었더라면 조선은 없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조선 건국이 가능했던 것이니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었으면 조선 건국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주인공들을 인물평을 좀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정도전과 이성계 이 두 사람은 이런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망이 두 다리로 땅을 딛는 법. 또 언제 그렇게 했죠? 진짜 그 순간적으로 지금 심오한. 생각해내신 거예요? 왜 안 믿어요 사람을? 원래 광고 나도 영화 감독이에요. 괜찮죠? 괜찮아요. 괜찮은 진짜. 거예요. 네. 야망이 까먹었어요. 두 다리로 땅을 딛는 법. 딛는 법. 네. 그 이성계의 무와 그 정도전의 문에 정말 이 탁월한 우리 이런 결합을 뭐 요즘으로 하면 화학적 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화학적 결합이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탄생시켰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뭐 역사의 공은 그리고 특히 저처럼 조선시대에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은인이다. 이런 거죠. 반치가 있는데. 오늘 진짜 우리 이익주 교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인물평도 좀 멋지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이 조선 건국의 역시 주역은 두 사람이지만 조선이 조선답게 그냥 예사 왕조가 아니고 정말 그 이후 500년을 버티는 이런 좋은 나라로 설계된 것은 정도전의 그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조선인 고려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생각은 고려 다음 왕조에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조선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 네. 이런 의미에서 최초의 조선인. 최초의 조선인. 이런 그 그런 의미에서는 또 그러면 싶네요. 정몽주는 최후의 고려인 셈이네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네. 자, 새로운 나라를 연 정도전, 그가 꿈꿨던 그 세상을 이제 백지위에 어떻게 펼쳐 나갈지 다음 이 시간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